오늘은 소스 코드 컴파일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부터 시작해서 유용한 어떤 AWK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다뤘습니다. 근데 리눅스를 이렇게 배우고 다루다 보면은 반드시 거치고 가야 할 일종의 관문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소스 코드 컴파일 설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스 코드 컴파일을 하기 위한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설치를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스 코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소스 코드가 뭘까? 이렇게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뭘까?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위키피디아가 이제 나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정의한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팅 세계에서 소스 코드는 코드의 집합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휴먼 리더블이니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usually as plain text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텍스트 파일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텍스트 파일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해서 작성되어진, 쓰여진 것이 소스 코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소스 코드는 어셈블러나 컴파일러에 의해서 바이너리 머신 코드로 변환되어진다.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바이너리 머신 코드로 변환되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스 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를 컴퓨터가 무조건 실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거는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그거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 텍스트 파일을 이제 컴퓨터한테 던졌다고 해서 컴퓨터가 그거를 바로 실행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머신 코드로 변환이 되어야 한다. 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은 바이너리 머신 코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반드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 머신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라는 거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것을 이제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소스 코드를 이렇게 설명을 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컴퓨터의 바이너리 머신 코드는 뭐고 소스 코드는 뭐고 이게 막 변환을 해주고 만에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막 하니까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을까? 이런 거 잘 모를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한번 뒤져보는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나오게 된 걸까? 그런 걸 한번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바이너리 머신 코드란 뭘까 그러면? 바이너리 머신 코드는 1과 0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신호가 바로 바이너리 머신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는 그냥 0과 1밖에 없어요. 0과 1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가 흐르거나 전기가 흐르지 않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디지털 시그널이 있고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죠. 우리가 흔히 전원 플러그에서 이렇게 딱 꽂아서 쓰는 거는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 같은 거, 특히나 전류 같은 거는 아날로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속돼서 선이 그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전기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죠. 이렇게 물 흐르듯이 끊김없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디지털 신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딱딱 끊깁니다. 딱딱 이렇게 딱딱 끊기게 되어 있어요. 딱딱 끊기면서 전기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이렇게 딱 그어지는 거는 이제 전기가 오는 것, 이거는 전기가 안 오는 것, 전기가 오는 것, 안 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 요거를 1, 요거를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숫자로. 그래서 이걸 1, 0,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디지털 신호는. 1, 0, 1, 0, 1, 0 이걸 수학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진수가 되는 겁니다. 이진수. 그래서 바이너리, 이진수, 바이너리 머신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전기를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전기적 신호를 제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전기를 보내고 안 보내고 전류를 2번 연속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굳이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 그러면 특수한 어떤 도체 같은 게 필요합니다. 특수한 어떤 특수한 어떤 뭔가 장비 같은 게 필요한데, 어떤 때는 전류를 흘러보내고 어떤 때는 전류를 흘러보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소자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인간이 그 반도체 내에 전류를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소자가 되는 것이 반도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CPU나 이런 거는 다 반도체로 되어 있는 거고, 디지털 시그널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아날로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반도체를 확대한 겁니다. 확대한 건데, 굉장히 뭔가 굉장히 사막 위에 뭔가 막 그어진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나는 그림인데, 반도체 칩을 확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들이 있죠. 이렇게 길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전류가 이렇게 뭉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전류가 있으면 1, 없으니까 0,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바이너리 머신 코드는 결국엔 디지털 신호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너리 머신 코드,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 바이너리 머신 코드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다.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조합한 거다. 1010, 1110, 이런 식으로 이진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이너리 코드다. 바이너리 머신 코드다. 그러면 도대체 프로그래밍은 대체 뭘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파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은 대체 뭘까? 프로그래밍 대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류는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썼었습니다. 많이 썼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모스 부호예요. 모스 부호. 모스 부호라고 읽지만 영어로 바꾸면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진 것을 소스 코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코드라고 붙어 있는, 그쵸? 모스 부호를 모스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 모스 코드, 코드가 들어가요 이제.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였던 거예요, 과거에. 지금도 쓰입니다, 이거는. 모스 부호는 지금도 쓰여요. 어디에? 뭐 가끔씩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뭐 군사훈련, 특히나 해상 군사훈련 같은 거 관련된 뉴스를 전할 때 보면 그 군함에서 불빛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가끔씩 볼 수 있는데 모스 부호예요, 그것이. 불빛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작전을 지시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죠. 모스 부호에는 이렇게 어떤 그런 미리 정해진 수식이 있는 거지. 기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끊다가 길게 라이트를 비추면 A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만들어서 모스 부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S를 이렇게 상대방에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3번 깜빡깜빡 거리면 되는 거죠. 점 3개가 깜빡깜빡 3번 거리라는 거니까. 그럼 S가 딱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약속한 프로그래밍 코드가 되는 거고요. 이걸 조합해서 이제 막 이 모스 부호를 이제 전달하시는 분이 프로페셔널한 분이겠죠. 그분이 이 표를 보면서 이제 단어 같은 걸 막 만들어내는 거죠. 깜빡깜빡 막 거리면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깜빡깜빡 막 거리는 겁니다. 그것이 프로그래밍이에요. 딴 게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불빛을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깜빡깜빡 막 거린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스부호는 이런 뭐 불빛 말고도 뭐 가끔씩 뭐 아시는 분들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1차 세계대전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막 뭔가 막 네모난 이런 박스라고 해야 될까? 네모난 이런 거에다가 뭔가 막 두드려요. 막 뭔가를 막 따다다다다다 막 두드립니다. 따다다 막 두드리는데 이것도 모스 보호죠, 그것도. 모스 코드로 해갖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따다다다다 누르면서 따닥따닥 따다다닥 따다다닥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보내는 건데 모스 보호인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따닥따다다닥 이렇게 하는 행위, 그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암호화된 뭔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프로그래밍,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다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해상에서 군사훈련할 때에 군함에서 불빛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나 아니면 작전 뭐 사령부에서 작전 그런 실에서 뭔가 모스 부호로 이렇게 뭔가 두드리는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가만 보면 어떤 형태의 프로그래밍이냐 하면 불빛이 켜지면 것하고 그 다음에 불빛이 끄는 것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켜지면 1, 끄면 0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스 부호는 이렇게 불빛을 이용한 모스 부호는 일종의 바이너리 머신 코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불을 켰다 껐다 켰다 켰다 이거는 온오프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간에 뭐 불빛이 뭐
약간 밝은 거, 중간 밝은 거, 아주 강한 거, 이런 식으로 모스뷰를 만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끄거나 켜거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거 자체가 일종의 디지털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부호는 일종의 바이너리 머신 코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 코드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바이너리 머신 코드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반도체 칩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반도체 칩에다가 그냥 넣으면 얘가 해석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헬로 월드네요. 이렇게 우리 화면에 딱 헬로 월드 해서 딱 찍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요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방법이 실제로 초기 컴퓨터 세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서 넣어줬어야 했었어요. 초기 컴퓨터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붙여봤는데 First Generation Programming 이렇게 이제 붙여봤어요. 1세대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 사진 자체가 정확하게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냥 갖고 온 건데 여기 보면 이게 뭔가 굉장히 많죠. 이게 확대해 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류가 흐를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그쵸? 굉장히 커요. 얘가 그쵸? 굉장히 크고 여기도 굉장히 큽니다. 초창기 컴퓨터가 굉장히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반도체 칩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수동으로 반도체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만들고 그거를 사람이 디지털 신호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바이너리 머신 코드를 사람이 직접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위치로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마치 뭐가 같은 거냐 하면 여러분들 그 집에 저녁에 퇴근해 집에 도착하면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켜지죠.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집니다. 그쵸? 그거를 모스부호를 적용해서 막 이렇게 하면 바깥에 계신 분이 모스부호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그걸 본다 그러면 저걸 뭐다 일단 이해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발생시켜서 모스부 코드를 발생시켜서 컴퓨터가 직접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주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였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디지털 신호를 상상시키는 게 꼭 스위치만 있냐. 천공카드라고 불립니다. 이게 천공카드라고 불리는데 펀치카드라고 불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 뚫러 갖고 이거를 빛이 비치는 일종의 카드 리더기 천공 카드 리더기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거기는 이제 빛을 한쪽에서 딱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구멍이 뚫린 애는 신호가 1일 거고 구멍이 안 뚫린 애는 0이겠네요. 그쵸? 위에 스위치로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위치를 끄다 끄다 하면서 끝까지 다 해줘야겠지만 천공 카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만큼의 프로그래밍을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공 카드에다가 이렇게 막 뚫어갖고 카드리더에다 딱 꽂으면 이제 빛이 딱 비쳐갖고 101000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요만한 뭉탱이로
한꺼번에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CPU가 읽어서 요거는 헬로 월드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딱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1세대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을 해줘야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천공카드는 1980년대 후반까지 또 이걸 썼어요. 쓰기도 했고요. IBM에서는 이거 천공카드를 팔았습니다. 돈 주고 팔았어요. 이거. 팔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공학과, 컴퓨터학과 같은 대학의 교수님들은 가방이 매우 두꺼웠습니다. 왜? 요걸 들고 다니게 됐으니까. 디스켓도 없었고 요걸 들고 다녔어야 했어요. 요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이진수로 다 바꿔서 컴퓨터한테 다 줘야 되느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컴파일러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힘들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작성을 하면 그거를 또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바이너리 머신 코드로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거를 컴파일러라고 부르는데, 컴파일을 시키면 바이너리 머신 코드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되실 거 아니냐. 굳이 우리가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바이너리 머신 코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읽기 쉬운 특정한 문법을 갖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컴파일러한테 컴파일을 돌려. 그러면 머신 코드가 나오면 그거를 CPU가 실행해서 헬로 월드 나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요렇게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쉽잖아요, 그렇죠? 천공카드도 없고 스위치도 없고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작성을 해서 컴파일러한테 컴파일을 시키면 바이너리 머신 코드가 나오고 그거를 실행시키면 CPU가 알아서 헬로 월드 찍어주는 이런 형태가 현대의 지금의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뭔가 작성하는 이런 거를 소스 코드라고 불러요. 앞에서 요거를 이제 모스 코드라고 불렀잖아요. 모스 코드 플래시라이트, 모스 코드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요거를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스 코드. 부르게 되고 컴파일러가 컴파일러해서 바이너리 머신 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특정한 머신에 특화된 그런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세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주로 C 언어, C 프로그래밍 랭귀지, C 프로그래밍 언어, 줄여서 그냥 C 언어,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 혹은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주요하게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근데 리눅스에서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리눅스 지금까지 명령어를 막 치고 막 했잖아요. 리눅스 명령어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C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C 언어.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C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알면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꼭 뭐 C만 가지고만 뭔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도 요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C로 해도 되고 파이썬 해도 되지만 대부분 C 언어로 좀 큰 것들은 대부분 다 C 언어로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 설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소스 코드를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컴파일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설치할 때의 핵심은 컴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 컴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 돼요. 네. 이 부분, 또 컴파일 하는 부분이 주요한 쟁점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것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C 컴파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고, 컴파일러에 오토메이크, 오토컴피거 같은 그런 툴 같은 게 또 필요해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컴파일러 오토메이션 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다룰 때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가져다가 쓸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작성할 때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라이블러리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래밍 라이블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설치할 때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라이블러리에 의존성이 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 라이블러리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라이블러리 혹은 디펜던시 라이블러리 같은 것이 필요로 하게 되죠. 배고판마다 이런 것들이 패키지가 다릅니다. 우분투는 빌드 이센셜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C 컴파일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치가 되고요. Cent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룹 패키지가 있습니다. 디벨롭먼트 그룹 패키지가 있는데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역시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되지만 너무 이제 필요 없는 것도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CC 오토메이크, 오토컴피거 이런 식으로 다 설치를 해주는 편입니다. 컴파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프로세서를 먼저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러가 돌려갖고 컴파일러를 돌려서 어셈블리 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돌리면 어셈블리 코드가 나와요. 그 어셈블리 코드를 가지고 다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듭니다.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게 되고요. 오브젝트 코드를 가지고 링커를 시켜줍니다. 링커를 시켜주거나 그냥 돌리게 되면 뭐 라이브러리가 없을 경우에는 링커 없이 빌 링커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링커를 걸어주게 되면 드디어 이제 실행 파일이 나오는 거죠. 링커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컴파일을 돌려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헬로우 월드를 가지고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디펜던시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없어서 링커는 이제 작동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소스 코드는 요걸 가지고
헬로우 월드 찍는 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로 돌아왔고요. 이제 간단하게 소스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소스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는 것이다.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빔을 열어서 helloworld.c 이렇게 주겠습니다. 확장자가 C라는 거는 C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라는 말입니다. 자바로 한다면 자바 이렇게 하면 되고요. 파이썬으로 하게 되면 py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C 작성하기 때문에 C 언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더 파일을 정의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이제 보기만 하세요.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작성을 다 한 거고요. 저장해서 나옵니다. 저장해서 나오는데 이제 아까 컴파일러 했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리프로세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리프로세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헤더 파일이 있죠. 이 헤더 파일이 뭐냐 하면 include 영어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헤더 파일에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컴파일 바이너리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포함하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 불러와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요거를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불러와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프리프로세서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아까 화면에서도 봤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줍니다. GCC가 없네요. 그러면 GCC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컴파일러가 없으면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식으로 한번 돌려주면 아니고 5죠 5. 네, 한번 돌려주면 자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뭔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hello world C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전처리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스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코드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맨 아래 그 위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 보면 700 라인이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include 시켰던 헤더 파일의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컴파일 되어가는 과정들을 하나씩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프리프로세스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기계 코드, 그러니까 어셈블러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과정은 어셈블러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계어 코드라고 볼 수 있는 어셈블러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C 언어를 어셈블리 코드로 만든 겁니다.
있는 거고요. 이제 어셈블러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컴파일을 해서 이번엔 진짜로 바이너리 코드라고 볼 수 있는, 아니죠, 바이너리 코드는 아니고요, 목적 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실행 파일이 되고, 하게 되면 뭔가 바이너리 파일이 됐죠. 그런데 이 목적 파일은 실행 파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행 권한을 주고 한번 해보면요, 네, 작동되지 않죠. 실행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링커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를 이제 목적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정확하게는 목적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하게 목적 파일을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달라졌죠, 약간. 그렇죠? 앞에는 목적 파일을 보면 나스티트에서 끝났지만은 다이나미컬리 링크드 인터프리터 뭐 이렇게 막 더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링커를 돌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는 파일이 되는 거죠. 헬로 월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헬로 월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복잡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GCC 컴파일러는 이거를 한 번에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한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 만들겠다고 그냥 주고요. 그냥 헬로 월드 이렇게 해버리면, 그쵸? 앞에서 좀 전에 했던 단계별로 했던 것들을 GCC가 알아서 GCC 컴파일러라고 부르는데, GCC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단계들을 다 해주고 이렇게 실행 파일 하나만 달랑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절차를 열어보면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프리 프로세서, 그리고 뭐 어셈블러 코드 만들고, 어셈블러 코드 가지고 목적 파일 만들고, 목적 파일 가지고 링커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편하죠. 그냥 명령어 한 줄에 그냥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좀 전에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영상 어떤 뭐 인코딩이나 아니면 동영상 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만들려고 하면 힘듭니다. 대표적인 게 코덱 같은 게 있잖아요.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코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코덱을 그거를 다 만들진 않아요. 코덱은 누가 만들어진 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컴퓨터를 다루는데 쓰는 데 있어서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덱 설치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게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덱 같은 거, 동영상 코덱. 동영상을 보려고 그러는데 코덱이 필요합니다. 아,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도 컴퓨터 세계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 쓰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OGG 보리스 플레이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라이브러리 OGG, 라이브러리
보리스, 라이브러리, 알사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OGG 보리스 플레이어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끼워서 쓰는 겁니다. 쓰게 되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파일 인코딩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프로그래밍 된 코드의 집합을 이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든다.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을 거고요. 뭐 어떤 것들을 화면에 어떤 그래픽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은 그래픽 GUI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그래픽 GUI를 위한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뭐 대표적인 게 GTK 뭐 이런 것들이 있죠. Qt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6커서 프로그래밍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6커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6커서 쉽게 말하면 그냥 터미널 화면에 어떤 그래피컬한 그런 어떤 텍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색깔도 입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6커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건데 6커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컴파일 할 때 이런 식으로 링케이지를 해주게 됩니다. 링커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줄을 쓰게 되면 한꺼번에 컴파일 되는데 앞에서 봤던 세분화된 컴파일 과정을 보시면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링커 과정에서 L 해주고 6커서 이거 L이거든요. I가 아니라 링크를 건다. 6커서 라이브러리 링크를 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6커서 라이브러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L 해갖고 하게 되면 이 GCC 컴파일러가 6커서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시켜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컴파일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6커서 라이브러리를 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6커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쓴다라고 했으니까 시스템에 6커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그죠? 네, 그것도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이제 다 작성을 했고요. 네,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대로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거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요 서치 파일 오어 디렉토리 6커서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도 데프판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없는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내가 스펠링을 잘못 쳤네요. 네, 뮤커서 라이블러리 설치를 하고 있고요. 라이블러리는 CentOS 같은 경우에는 디벨로 끝납니다. 디벨롭먼트 이걸로 끝나거든요. 라이블러리 이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류가 났군요. 네, 위에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인트가 아니고요. 이니셜 스크립트, 이것도 잘못됐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야 됐네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링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화면에 헬로 월드 찍히는데 이렇게 중앙에는 아니지만 이렇게 화면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가 나오도록 유커서를 이용을 해서 헬로 월드를 찍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라이블러리가 없으면 아까도 에러가 났었죠. 네, 그래서 디펜던시 라이블러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보여드린 거였고요. 컴파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주는 걸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안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지금 제가 헬로 월드 간단한 거라서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정말 커지고 거대해지면 이 컴파일 하는 이 라인이 굉장히 길어져요. 한 줄이 다 안 들어갑니다. 라이브러리가 막 한두 개 막 쓰는 것도 아니고 막 수십 개 쓴다 그러면 요런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막 써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메이크 파일이라는 걸로 만들게 됩니다. 메이크 파일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 시켜주는 거예요. 컴파일을 자동화 시켜주는 건데, 메이크 파일을 작성을 한 다음에 메이크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컴파일을 자동화 하게끔 해줍니다. 메이크 파일을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줘서 파일로 만들어 준 다음에 gcc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메이크 명령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컴파일을 다 해줘요. 이거에 맞게끔. 그리고 설치도 알아서 다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 파일이 일종의 자동화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파일을 위한 자동화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크 파일을 이용을 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다 해줬는데, 만약에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메이크 파일을 이용을 하자 이 겁니다. 메이크 파일을 이용을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문법이 있기 때문에 문법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거죠.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그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컴파일을 해서 요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 파일이 진짜 몇백 줄 됩니다. 몇백 줄 되고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이크 파일만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컴파일도 해주고 아까 정의된 대로 컴파일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메이크 파일은 메이크 명령어를 이용을 합니다. 메이크 명령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이거는 네, 메이크 명령어를 설치를 해줬고요. 네, 메이크 파일은 이제 디렉토리에 메이크 파일이 있으면 메이크 명령어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메이크 파일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를 이렇게 치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자동으로 정의된 대로 이 파일에 정의되어진 대로 컴파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파일도 만들어졌고 바이너리 파일도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헬로 월드가 딱 지키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고 컴파일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대부분의 리눅스 프로그램은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컴파일을 하려고 하면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꼭 반드시 뭐 컴파일 설치를 해줘야 되느냐? 컴파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패키지로 다 설치해도 되는데 컴파일 설치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리눅스의 프로그램들은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들은 소스 코드로 다 배포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뭐 CentOS라든지 우분투 패키지를 만들어주면 고맙지만 대부분의 최신판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주지 않아요. 소스코드를 배포를 하면 CentOS나 우분투를 만드는 배포판을 관리하는 그곳에서 패키지를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최신판을 쓰고 싶어, 최신 기능을 쓰고 싶으면 컴파일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스코드를 받아다가.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스코드 컴파일 설치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 리눅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컴파일 설치를 할 거냐. 네,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서 해준다.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서 해주긴 하는데 메이크 파일을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앞에 config라는 명령어를 먼저 실행을 해줍니다. config는 뭐냐면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이크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변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nfig를 한번 돌려주게 되면 메이크 파일에 있는 어떤 변수화 된 것들을 다 상수로 다 바꿔줍니다. 다 값으로 다 박아줘요. 대표적인 게 설치 디렉토리는 어디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기능들을 쓸 거냐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기능을 쓰고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컴퓨터 자체가 설정하다 그런 뜻이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이라든지 설치 디렉토리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해주면 거기 메이크 파일에다가 다 쓰여져요. 다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메이크를 한번 돌립니다. 메이크 명령을 치게 되면 메이크 파일 가져다가 컴파일을 하는 거고요. 메이크 인스톨 하게 되면 역시 메이크 파일에다가 인스톨에 관련된 정의되어진 대로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과정, 이 세 가지의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 과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샘플로 CURL 프로그램을 한번 컴파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다 했고요. CURL 명령어가 있는데 최신 파일 한번 설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풀었고요. 자, 소스 코드를 보통 이제 이렇게 압축을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컴피그 파일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파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컴피그를 먼저 실행을 한다 그랬죠. 어떤 기능들을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사실 헬프 명령어를 한번 쳐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들을 포함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컴피그 할 때 주로 많이 해주는 것이 이제 프리픽스를 주는 거거든요. OPT에다가 URL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능들을 알고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필요해. 이렇게 할 경우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뭔가 막 체킹을 막 해요. 체킹을 막 하는 겁니다. yes, yes, 있다, no, 없다,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체킹을 하는 거죠. 기능 중에 with open SS를 줬는데, 이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라이브러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설치를 해줬고요.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라이브러리 SS2 라이브러리가 없다라고 나왔네, 이번에는. 왜냐하면 기능을 내가 쓰겠다고 했거든요.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다시 또 한번 실행해주고요. 그러면 이거 없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는 검색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라이브러리 SSH2 개발 패키지, 헤더 파일에 포함된 개발 패키지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서드 파티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EPA라는 저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디벨로퍼가 나왔죠. 이게 이제 EPL 서드 파티를 가지고 해주는 건데, 충돌이 나네요, 이거는 또. 그러면 컴파일 설치할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앱스트리머로 나오네요. 1.몇으로 나오는데, EPL에 있는 버전이 높은 걸로 설치를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고요. 툴을 열어서 네, 다시 한번 컨피그를 한번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컨피그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톨레이션 픽스는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거고, 뭐 플래그 값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이 활성화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 no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능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쨌거나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거 보고 내가 요 기능을 켜줘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요 옵션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옵션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치를 한번 컴파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메이크를 치게 되면 이제 컴파일을 하게 돼요. 네, 다 된 거고요. 뭔가 중간에 에러가 생긴다 그러면 에러라고 하면서 이제 중단이 됩니다.
설치는 인스톨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 디렉토리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컨피그레이션, URL로 했군요. CURL로 해야 되는데, 저것도 오타로 했는데. 이거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해도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네, 됐고요. 이제 인스톨 한번 해드릴게요.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opt, CURL 이렇게 해서 되고요. 너무 기니까 하게 되면 이렇게 바이너리가 설치되어 있죠. 설치가 된 겁니다. 설치가 된 거고요. 설치 디렉토리는 여기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전역적으로 이걸 다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프로파일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죠. 프로파일에다가 패스를 한번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만 쓰겠다. 그러면 이제 계정에 특화되게 쓰겠다 하게 되면 여기다가 dash.rc에다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패스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둘 중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나만 쓰겠다 그러면 이제 dash.rc에다가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CURL 가지고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라이브러리 설치도 해줘야 되는데 라이브러리 SS2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패키지를 가져다가 설치를 하는 과정도 보여드렸고요. 보통은 이런 형식으로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설치하려고 하는 소프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기능을 쓰겠다, 어떤 기능을 쓰지 않겠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달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소스 코드 컴파일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소스 코드 컴파일 설치는 리눅스를 다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 컴파일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굉장히 쉬운 건데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두면 그래도 리눅스 좀
할 줄 안다 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많이 이것저것 소스 코드를 가지고 설치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많이 해봐야지만이 알게 돼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소스 코드 컴파일 설치에 대한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